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인테리어 옵션 비용이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원유, 시멘트, 철근 같은 자재 가격이 오르고 인건비가 급등하면서 그 상승분이 인테리어 비용에 고스란히 반영된 겁니다. 이런 변화는 통계청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 기준 올해 8월 주거시설 유지보수 지수는 118.45로 작년 초보다 10%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인테리어 비용이 비싸지면 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할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주택 생산 비용은 크게 토지, 건축 자재, 임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승하면 주택 공급자 입장에선 분양가를 높이겠죠. 아파트 조성 단가 인상이 신규 아파트 분양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기존 아파트 매매 가격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인근의 새 아파트가 높은 가격에 매매되면 기존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도 실물 있는 물건이죠. 인플레 현상의 예외일 수 없네요. 9월 14일 목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과학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관찰하는 이과식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독실 과학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계속 아인슈타인 열풍을 만들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그 아인슈타인의 말년에 해당되는 얘기죠. 근데 말년은 제가 알기로 좀 쓸쓸했다, 조금 슈퍼스타의 말로가 좀 안 좋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사실 어린아이들이 보는, 저도 어렸을 때 봤었던 그런 책들을 보면 마지막까지 통일장 이론을 연구를 했다라고만 나와 있어요. 사실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좀 씁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그 이전까지 아인슈타인의 어마어마한 성공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년은 어느 시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 아인슈타인의 쓸쓸한 말년을 촉발한 것이요. 예. 본인을 최고의 과학자의 경지로 올려놨던 일방산대성 이론 때문인 거예요. 왜요? 자, 1919년입니다. 네. 아인슈타인이 얼떨떨하게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죠. 그런데 사실 우울했다고 해요. 두 번째 결혼도 거의 실패에 가까웠었던 타이밍이었고 그때. 근데 그거보다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1917년입니다. 이제 일반산대성 이론이 맞다라고 하는 확증이 되기 직전인 거죠. 1917년에 일반산대론의 G는 T라고 하는 식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예.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아인슈타인은 항상 단순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랑 질량 하나로 통합하자 이는 mc제곱, 물질이 공간을 휘게 하고 휜 공간이 물질의 움직임을 유도한다. G는 T. 이렇게 다 모든 것들을 통합하고 싶어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G는 T라고 하는 식, 일반상대성 이론의 아인슈타인 장방 정식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태양 주변에서 빛이 쉰다고 했죠. 이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이 정도로 국소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전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G는 T라고 하는 식을 봤더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 우주가 안정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부분에선 참인데 전체에서는 안 적용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식은 우주가 근본적으로 정적일 수가 없고요. 동적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팽창을 하든가 수축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하게도 팽창이나 수축의 증거가 당시에는 없었어요. 예. 천문학자들은 정적인 우주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인슈타인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낸 자신의 식에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 식을 보면 관측의 결과랑 모순이니까. 그래서 G는 T라고 했었던 그 아름다운 식을 수정을 해서요. 예. G 마이너스 람다가 T라고 하는 그냥 마이너스 람다식을 하나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리고 발표를 해요. 내가 틀렸다. 사실은 마이너스 람다가 있어야만 한다. 근데 이게 사실 아인슈타인으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본인으로서는 괴로운 상황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1922년이 됐습니다. 러시아의 무명의 물리학자인 프리드만이 람다는 필요 없어요. 아인슈타인 형님 괜찮습니다. 이거 없어도 되는 겁니다. 오히려 형님이 맞았어요. 이렇게. 물론 형님이라고 하진 않았겠죠. 예. 이 아인슈타인의 중력 방정식 잘 보면요.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를 우주가 어떻게 되는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아인슈타인이 묵살을 하고요. 1927년이 됩니다. 벨기에 카톨릭 신부인 르메트르가 마찬가지 지적을 합니다. 르메트르는 오히려 이제 허블 르메트르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우주가 팽창한다고 하는 거를 처음에 발견을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르메트르가 지적을 해줬는데도 애써서 이 애쓴다는 말이 좀 의미가 있어요.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해요. 너무나 상처받은 상황이에요. 본인의 아름다운 식을 스스로 수정을 해야 됐기 때문에 상처받은 상황이고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야 네가 맞았어. 아니야 네 원래 했었던 게 맞아라고 해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사실 진짠가 싶어서 한번 검토를 해봤더니 사소한 문제가 보이면 역시나 아니구나. 내가 틀렸던 게 맞았어 하면서 괴로워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네. 그런데 예. 1929년이 됐습니다. 에드윈 허블이 적색편이라고 적색 이동을 통해서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하는 걸 발표를 짠 하고 해버립니다. 네. 그리고 허블은 엄청난 스타가 순식간에 돼요. 아인슈타인은요. 자기가 람다항을 첨가했었던 것이 틀렸다. 원래 내 거가 맞았어 라고 이걸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걸 발표하고 철회한 게 언제냐면 2년 후에 실제로 아인슈타인이 캘리포니아 윌슨산 천문대에 방문을 해서 같이 허블과 같이 쫙 둘러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프레스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내가 틀렸었고요. 사실은 람다항은 없는 것이 맞고요. 그냥 단순한 GT 방정식이 맞았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자면 아까 르메트르도 다시 이제 복권을 시켜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행복했을까요? 사실 아인슈타인은 뼈 아팠다라고 얘기해요. 람다항을 첨가하는 게요.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고민하면서 꼭 필요하다고 싶어서 넣었거든요. 하고 싶지도 않은 걸 한 겁니다. 이유가 뭐냐? 당대의 천문학의 관측 사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한 거였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최신의 관측 사실이 알고 보니 내가 맞았다라고 하는 걸 지지한 겁니다. 그래서 람다항을 철회를 했죠. 자, 아인슈타인이 틀린 겁니다. 스스로 고쳤었던 자신의 방정식을 다시 되돌려놨습니다. 이거 명성에 흠이 간 거고요. 아주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뭐죠? 관측 믿으면 안 된다. 내 사유가 훨씬 정확해. 측정은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이제는 절대 휘둘리지 않겠다. 야, 어찌 보면 일반인의 경지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얘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관측되거나 경험한 것들을 기반으로 사고하기가 십상인데 그걸 믿지 않고 아무도 뭐라고 할까요? 보지도 않았던 걸 선언적으로 사고를 통해서 도출했다? 이게 오히려 자신의 천재성을 돋보인 사건인데 왜 이게 기분이 상하다는 거지? 제가 갑자기 기분이 상하네요. 그러게요. 저도 말씀하신 거 듣고 나니까 기분이 묘하게 상하네요. 그런데 사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철회한 다음에 묘하게 마음이 한편으로는 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생각했었던 그 아름다운 자신의 공식을 다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론적인 아름다움을 회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1929년부터 실제로 생활에 안정적이 됐어요. 놀랍게도 이혼한 전 부인인 밀레바의 관계도 좀 나쁘지 않았고요. 막 싸우지 않고 현재 부인이 엘사와도 관계가 좀 좋아지고 대단한 사회력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들인 한스와도 관계가 꽤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진 겁니다. 하지만 상처를 받은 건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실 안 그래도 고집 있고 남의 말을 안 듣는 아인슈타인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상대성 이론이 나온 건데 더 고집스럽게 된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남의 말 잘 안 듣는다는 그런 지적이 대학 때도 교수님들한테 받았었거든요. 자, 에드윈 허블과 만난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공식적으로 철회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기사를 보면 아인슈타인이 어떤 상처를 받았을지 좀 느낌이 올 것 같아요. 자, 아인슈타인이 뉴턴의 이론을 뒤집어 놨죠. 그러면서 일약 스타가 됐지 않습니까? 자, 허블을 만난 다음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오자크 산골을 떠났던 젊은이가 허블이 별을 공부해서 아인슈타인의 생각을 바꿔놨다. 가슴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또 하나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때 사실 물리학계에서 상대론과 더불어 또 다른 굉장히 혁명적인 이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었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양자역학, 양자론이 이때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광전 효과로 받았잖아요. 이게 사실 양자론의 선구적 역할을 하는 이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보어를 중심으로 한 젊은 물리학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젊은 물리학자들은 양자역학을 굉장히 새롭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미 아인슈타인은 약간의 나이가 들기 시작한 시점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본인이 어떻게 보면 촉발했을 수도 있는 양자역학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유는 직관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아인슈타인은 더 단순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추구했는데 매번 성공했거든요. 괜히 실험 증거를 가지고 식을 바꿨다가 괜히 타격만 받았고 알고 보니 내가 옳았어요. 그럼 아인슈타인 입장에서는 어떤 실험적 증거를 갖고 이 양자역학이 옳다는 증거가 나와도 아니야. 믿지 않겠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졌네. 또 당하지 않을 거야. 내 사유가 더 정확해라고 하면서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 하이젠베르크가요. 그 유명한 하이젠베르크입니다. 네. 존경에 맞지 않는 그 아인슈타인에게 자신의 불확정성 원리 설명을 하고 되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네. 해맑게. 그런데 무시를 당했습니다. 하이젠베르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소립자의 양자적 거동을 설명하는 법칙이 있다. 이 법칙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법칙 그냥 그런 거 말고 현상 그대로 받아들이자. 이게 우리 우주야. 원래 불확정성의 원리 이게 하나로 두 개를 모두 다 정밀하게 측정하는 건 불가능해. 이게 우주의 본질이야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아인슈타인의 가장 싫어하는 해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우리가 모를 뿐이지 예. 분명히 단순하고 정확한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 하이젠베르크는 그렇지 않다. 네. 그런 뭔가 이면에 어떤 법칙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네. 저도 생각이 나네요. 아인슈타인과 이제 양자역학과 관련돼서 의견 충돌이 있었던 회의. 이게 이과 분야에서는 끝판왕 회의라고 부르던데 유명한 사진이 하나 있죠? 네, 맞습니다. 1927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예. 제5차 솔베이 회의를 열게 되는데 이 사진이 굉장히 유명해요. 예. 보면은 노벨상을 받은 분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이야. 이때 닐스 보어가 양자역학적 연구 성과를 막 설명하게 됐어요. 그런데 원래 아인슈타인은 보어랑 친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개 석상에서 이미 아인슈타인은 중년이고 이미 완전한 석학이고 천재입니다. 예. 그 자리에 일어나서 반박을 하게 되면 보어를 모욕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선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보어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회의실 바깥으로 나가서 주장을 반박하는 사고 실험들을 하나씩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매일 아침에 예. 아인슈타인이 사고 실험을 제안을 합니다. 예.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라고 제안을 해요. 그러면 이제 하이젠베르크, 파울리 보어가 막 끙끙거리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지? 하고 고민을 하다가 저녁 무렵에 반박하는 설명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아인슈타인이 하고 다음날 아침에 또 다시 새로운 사고 실험을 제안하고 예. 그럼 또 머리가 깨지게 고민하면서 설명하고 자 이렇게 하게 되는데 결과는 무승부였습니다. 왜 무승부냐? 아인슈타인은 최종적으로는 보어를 반박하지 못했어요. 예. 이 양자역학의 해석을 반박을 못했는데 보어도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야 이거 쉽지 않구나. 이 노년 아직 중년 이후에 이 천재가 나를 지지하지 않으면 나의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네. 자, 1930년이 됐어요. 3년에 한 번씩 열리거든요. 네. 근데 6차 회의가 열립니다. 아인슈타인의 사고 실험이요. 엄청난 사고 실험 하나를 냅니다. 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보어 양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보어가 안절부절하다가 막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이런 장면들이 묘사가 돼요. 예. 그런데 결국엔 다음날 아침에 답을 냅니다. 오. 근데 이게 기가 막혀요. 보어가 아인슈타인의 사고 실험을 반박을 하는데 뭘 가지고 반박하냐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반박을 하게 되고요. 오. 최종적으로는 보어가 이기고 아인슈타인은 패배한 게 되는 겁니다. 이야, 이런 세계적인 석학의 대담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공식 석상의 자리에서 아인슈타인이 깨끗하게 패배한 거네요. 여기서부터 좀 가슴이 아픕니다. 네. 아인슈타인은요. 다시는 그런 회의에 참석을 안 해요. 그리고 그렇겠죠. 다시는 공개적으로 논쟁을 하면서 이 해석에 대해서 반박하지도 않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바꾸지도 않고요. 실험이 불완전했을 거야. 내가 옳았을 거야. 과거에 그런 선례가 이미 있잖아라고 하면서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근데 보어는요. 이후에 최고의 젊은 물리학자들이랑 계속 교류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양자역학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가거든요. 예. 뭐 아인슈타인과 경쟁 구도 이게 아니고요. 그냥 보어는 그 당시 이제 아이콘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 젊은 피를 계속 수혈받게 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프린스턴에 있는 고등 연구소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다른 지식인들과 관계를 끊어요. 네. 양자역학의 실험적인 증거가 계속 발견됩니다. 당연히 아인슈타인을 존경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전 동료들이 이거 제발 받아들여라. 이것만 받아들이면 당신은 어마어마한 걸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 연락을 끊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자, 아인슈타인은요 사실 이때 뭘 하냐면 E랑 M을 통일했죠. E는 MC 제곱 그리고 네. G랑 T를 연결시켰던 것처럼 일방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처럼 이번엔 통일장 이론, 정말 대통일 이론이라고 합니다. 예. 완전한 이론, 정말 아름다운 하나의 이론을 만들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이론을 정말 만들고 싶었다면 뭘 했어야 됐냐면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예. 양자역학을 받아들였어야 됐어요. 그래야지만 가능했을 텐데 아인슈타인이 거부했거든요. 예. 사실상 성공할 가능성은 없었던 겁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공격을 해요. 뭘 하냐면 양자 얽힘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정보의 전달이 빛의 속도보다 빠르다는 거잖아 라고 공격을 한 번 날렸다가 예. 그게 젊은 과학자들을 설득을 못합니다. 예.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완전히 포기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는 절대로 요거에 대한 반박을 하지를 않고 보어를 회피합니다. 원래 보어랑 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어가 아인슈타인을 만나러 왔을 때도 만나긴 만나는데 계속 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회피를 하게 되고 사실 그게 자신의 자존심을 지켰다고 합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끝까지 양자역학을 외면을 하게 되고요. 말년입니다. 둘째 부인이 먼저 사망을 하고요. 나중에 전 부인도 사망을 하고 아인슈타인이 정말 사랑하고 아꼈던 여동생도 마지막에 사망을 하거든요. 네. 정말 외로워진 75세의 노년의 아인슈타인은 병원에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유언을 간호사가 들었는데 예. 아인슈타인이 독일어로 뭐라고 이제 속삭였다고 해요. 근데 예. 그게 독일어를 못했던 간호사라서 결국엔 이 위대한 천재의 마지막 유언은 뭔지 아직까지 아이고. 알려지지 않고요. 사실 하나 아인슈타인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에 아인슈타인이 넣었다가 후회를 하면서 뺐었던 그 람다항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우주상수라고 하는 그 람다항은요. 이제 와서는 예. 우주 가속 팽창이라고 하는 거의 원인으로 암흑 에너지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죠. 예.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람다항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말하기로는 야 실수조차 천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가슴 아픈 마지막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사실 아인슈타인 일대기를 이번에 제대로 처음으로 이제 접해본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자녀분들 키운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네. 우리 사회에서는 영재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몰입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죠. 그런데 영재에 대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전형이 아인슈타인이다 보니까 조금 잘못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교성이 좀 떨어지고 사회성이 좀 떨어지고 하나만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고 계속 듣다 팔면 이게 영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네요. 사실 우리 경제계에서도 영재라고 부르고 천재라고 부르고 과학계에서도 동시에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이 한 분 계십니다. 박정호? 이런 식으로 이진우? 제발 점심에 한 끼를 쉽게 때우려고 하지 마세요. 바로 폰 노이만. 본 노이만이요. 아시죠? 네. 네.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맨하튼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던 학자죠. 그때 오펜하이머를 비롯해서 아인슈타인 등등 모든 천재들이 우리가 인정하는 진짜 천재는 폰 노이만이다라고 했던 그 사람이잖아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금도 쓰이는 여러 가지 업적들을 가지고 계신데 대표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우리 퍼스널 컴퓨터 네. PC의 구조를 처음 설계한 사람이 이 폰 노이만이잖아요. 그 아키텍처 자체가 폰 그렇죠. 노이만의 생각인 거죠. 그럼요. 램, 하드, CPU 이런 구조를 처음 생각해낸 게 또 폰 노이만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슈퍼 천재니까 사교성도 떨어지고 자기 세계에 갇혀진 사람이냐라고 했었을 때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분은 아주 유명한 파티광이고요. 그리고 이 폰 노이만은 두 가지를 빼고서는 인생의 재미를 못 느낀다 할 정도였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여성 편력이 셌고 또 하나는 스포츠카 매니아였어요. 네. 이야, 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많이 다르네요. 달라요. 그래서 이 폰 노이만 같은 천재 중의 천재 같은 경우도 일상생활을 하고 사교성을 발휘하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영재가 그럼 뭡니까? 천재가 그럼 뭘로 가름해야 되나요? 그러네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천재거나 영재더라고요. 그게 놀이기구를 가지고 놀다가도 그렇게 되고 그런데 미국의 같은 경우 영재학교에서 영재인지 아닌지 판별을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문제를 주고 이 문제를 풀게 시킵니다. 그래서 풀어야죠. 네, 그러다 보니까 문제집으로 딥다 공부시키면 영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외국은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랑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이 친구가 영재가 아닌 게 밝혀졌네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고 돌려보내요. 그래서 아니 아직 무슨 테스트도 안 해봤는데 네가 어떻게 하는데 그쵸. 하면 아이를 잠시 놀이방에 어머니랑 상담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저기서 놀아 했을 때 네. 영재가 아닌 친구들은 좀 주의가 산만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가서 저거 했다가 저기 가서 저거 했다가. 그런데 영재나 천재 끼가 있는 친구 그거만 가지고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끼가 있는 친구는 하나 자기가 꽂히는 걸 발견하면 주변과 완벽하게 고립되고 거기에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특성이 그 있다고 순간에. 합니다. 예. 네. 저는 그래서 그런 기질적인 걸 보셔야지 아이들 무슨 학원 영재 학원 보내서 그 고등학교 문제집 뒤집다 푸는 거 그거 풀어서 영재 되는 게 아니에요. 사교성도 중요하다. 천재성을 없애는 일이 절대 아니다. 그것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독실 과학평론가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세상 모든 책을 경제적으로 읽어보는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 책은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가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책인가요? 금융 오디세이라는 책인데요. 금융의 역사 그리고 숨겨진 이야기 등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차현진 작가라고 유튜브 등에서 접한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요. 한국은행 전 국장이고 지금은 한국은행 나와서 프로필을 보니까 예금보험공사로 자리를 옮기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제 금융가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분인데 이 책이 재밌는 건 2013년도에 발간이 됐으니까 10년 정도 된 책이거든요. 예. 그 당시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한 2쇄 찍고 못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판이 된 상황인데 아까 그 차현진 작가께서 최근 한 3, 4년간 유튜브에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 책이 갑자기 중고 서적 막 이런 데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예. 막 한 권이 막 절판되다 보니까 막 15만 원에 거래되고 이랬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출판사가 작년에 허겁지겁 다시 재판에 나선 책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역주행을 한 책. 그래서 그냥 내놓기는 그러니까 뒤쪽에 한 챕터를 추가해서 새로운 내용이 하나 들어있으니까 예전에 보신 분들이라면 서점에 가서 마지막 챕터만 살짝 보시면 된다라는 요령까지 말씀드릴게요. 예, 사실 우리 김치영 기자님도 금융의 역사 관련한 책도 많이 소개해 주셨고 또 네네. 이와 유사한 책들이 시중 서점에 가면 많은데 그 여러 책 중에서 이 책을 가져오신 걸 보니 이 책에는 뭔가 색다른 내용이 좀 있나 보죠? 다른 책들에서 접하고 겹치는 부분도 꽤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신선하고 재밌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한은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이라서 그런지 일단 돈에 대해서 역사적, 개념적으로 정리한 초반부하고요. 중앙은행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일제시대라는 아픔의 시대를 지나쳤지 않습니까? 예. 이 과정에서 이러한 여러 일들에 대한 얘기가 개인적으로는 제일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의 사람들 얘기는 뭐 어떤 책이든 사람 얘기는 재미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책의 구성은 크게 돈, 은행, 사람 이렇게 세 가지 챕터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 저는 이 책의 내용들 중에서 돈에 대한 역사, 개념 이게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인가 네. 이 코인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가만히 있어봐. 돈이 뭘 돈이라고 얘기해야 돼? 네, 이게 네.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의 개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코인까지 조금 연결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 차현진 작가는 동서양의 돈의 개념이 좀 달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는 화폐 국정설하고 금속주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네. 이걸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서양은 돈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화폐죠. 뭔가 가치를 측정하고 거래하는 수단으로서 화폐 자체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나 은 등을 사용하는 것. 이게 그러니까 금속이지 않습니까? 예. 이걸 이제 금속주의. 그러니까 금속 자체의 값어치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하지만 이제 동양은 좀 달랐다는 거죠. 그냥 왕이 이게 돈이다 하면 그게 돈인 거지. 왕이 돈이라고 한 것에 값어치가 있고 없고 이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폐 국정설입니다. 예. 실제 이 책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게 서양에서 이제 최초의 화폐라고 불려지는 기원전 7세기경 지금 터키의 서쪽 정도 됩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일렉트럼이라는 화폐가 있어요. 이거 동전 같은 거거든요. 새끼손가락 반만한 크기고요. 금과 은을 섞어서 만든 것인데 이건 모양을 보면 동그란데 사람 얼굴이 새겨진 앞면 그리고 뒷면에는 4개의 사각형 같은 게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크기도 매우 비슷하고요. 무게도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 정량화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예. 있는 거고요. 지금 동전처럼. 특히 뒷면에 4개의 사각형이 나름의 가치를 나타내는데 이게 하나냐, 2개냐, 3개냐, 4개에 따라서 값어치가 다른 것이죠. 네. 이게 이제 서양의 화폐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동양은 기원전 8세기 중국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명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자가 칼도자거든요. 칼 모양의 돈이에요. 근데 이 칼에 명이라는 글자가 써 있어서 저희가 명도전 이렇게 명칭을 부르는데 근데 이거는 모양은 비슷한데 예. 크기도 제각각이고 무게도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 크기와 무게가 값어치를 나타낸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 꽤 정량화돼 있던 일렉트럼하고는 또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유가 왜 그러냐? 이 당시에 명도전은 일종의 증표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 물건을 주고 그냥 이 물건을 받았다. 또는 이 물건을 내가 줬다라는 용도로 그냥 명도전을 받은 것이지 그게 많이 줬다, 많이 받았다, 비싼 걸 줬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왕이 야 이렇게 생긴 게 돈이다라고 하니까 크던 작던 이게 돈이구나라고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화폐를 바라보고 또 정의하는 개념이 완전히 동서양이 달랐다라는 얘기로 이제 이 화폐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동양과 서양이 처음부터 같은 개념을 가지고 출발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경제활동 하다가 네. 돈이라는 개념이 필요해진 것 같긴 한데 그 출발점이 전혀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서양은 민간 중심인 것 같고 동양은 왕명의 일종에 따른 것 같고 네. 약간 동양은 국가 중심적인 냄새가 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서양은 이제 거래 편의를 위해 개인들끼리 만들어낸 것 이렇게 화폐를 좀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와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니 통치자의 명령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가치를 지녀야 한다 이렇게 봤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금은 이런 것들이 화폐로 쓰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동양은 국가가 정해서 유통을 명령하는 것으로 본 것이니까 꼭 고대의 명도정뿐 아니라 조선시대 사용된 상평통보라든지 이른바 엽전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 안에는 천원지방이라는 우주관이 들어있는데요. 이 천원지방이라는 것은 한자로 하늘 천자에 둥굴원 그리고 땅 지자에 모방 이 한자를 쓰는 건데요. 예. 우주는 둥글고 인간 세상은 네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엽전 모양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둥근 엽전 이게 이제 결국에는 우주를 나타내는 것일 테고요. 네모난 구멍은 인간 세상을 나타내고 이 인간과 이 네모난 구멍과 이 우주를 연결시켜주는 존재가 왕이다. 그러니까 왕이 이 엽전을 발행했다. 뭐 이런 의미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요. 그걸 연결시켜준 주체가 돈이 아니라 왕이었군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사례는 위화도 해군 때 이성계가 왕권 강화를 했다는 사례가 잠깐 나오는데요. 예. 이제 새 나라를 세우니까 모든 게 달라져야 한다. 그러면서 과거의 제도를 굳이 우리가 따를 필요가 있겠냐. 힘센 양반들하고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재물과 군사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돈을 줄게. 그러면서 종이를 꺼내서 우리가 예전 돈 쓸 필요 없잖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만큼의 군사와 뭐를 받았다. 그러면서 이게 돈이야. 그리고 주는 거죠. 그러면서 왕권을 강화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돈이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동양의 사관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화폐 군주론. 이게 이제 동양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사례로 확실히 드러나는 게 동양에서는 돈을 위조하면 삼족을 멸했어요. 이거 왕명을 어긴 거니까요. 예. 근데 서양에서는 그냥 잡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게를 좀 늘린다거나 줄인 거나 이런 것들은 이게 바로 완전히 동서양의 돈의 개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중앙은행 그러니까 미국의 연준이 좀 이상한 모양새잖아요. 우리가 국가가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은행들이 막 만든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서양의 어떤 돈의 개념 민간들이 주도하는 거다라는 개념이 중앙은행에 드러나 있는 거고 요즘 탈중앙화를 외치는 아까 말씀하신 가상화폐 이건 역시도 민간까지 굳이 중앙이 들어올 필요가 없다라는 돈의 개념이 드러나는 거다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어찌 보면 진짜 비트코인도 서양의 돈에 대한 관념이 오랫동안 녹여진 게 지금 투영된 걸 수도 있겠네요. 네. 예. 이 책의 저자는 사실 중앙은행에 오래 재직했고 또 중앙은행과 관련된 저서와 연구를 가장 많이 하신 분 중에 하나거든요. 네. 앞서 돈, 은행, 사람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은행에는 어떤 얘기가 있나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중앙은행 얘기도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듯이 뭐니 해도 우리나라 은행들 얘기가 개인적으로는 더 흥미롭더라고요. 특히 우리가 근대 국가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일제시대라는 아픔의 역사가 있었고 많은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의 역할이 있었음이 분명한데 은행은 이 시기에 어떤 과정을 겪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는지 특히 해방되고 미 군정 과정에서 자본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업에 대한 통제권을 두고 우리 정부하고 미 군정이 약간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 책에 좀 나오거든요. 예. 그게 좀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시대에 조선은행이 이제 설립이 됐고요. 이건 일본이 주도해서 설립한 은행이잖아요. 이 당시에 조선은행이 나중에 이제 군정을 거치면서 한국은행의 설립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겪거든요. 근데 특이한 거 두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보통 큰 전쟁이 일어나면 그 나라 화폐가 쓸모가 없어져요. 예. 이 패망을 하고 나면
이유는 1, 2차 세계대전 등의 선전국들은 대부분 그 나라 화폐를 중지시켜버리고요. 군정이 시작되면 군표라고 해서 군에서 찍어낸 화폐를 쓰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나라는 미 군정이 시작된 이후에 군표를 사용하지 않고 조선은행권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해요. 또 일제시대에 조선은행권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조선의 돈이죠. 조선의 네. 돈이 동북아의 기축통화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 책에서 서술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얘기죠. 중국과 만주 등에서 꽤 널리 사용됐다라는 얘기가 이 책에 나옵니다. 이거 흥미롭네요. 예를 들어서 군표라든가 아니면 그 당시 뭐 중국 화폐든 네네. 일본 화폐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화폐를 쓸 것 같은데 조선은행권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용된 이유가 있을까요? 미 군정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군표를 사용하지 않고 조선은행권을 사용하게 한 이유는 일본이 패전 이후에 조선은 뭐 미 군정이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이제 군표와 조선은행권을 모두 허가한다라고 처음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미 군정이 조선은행을 접수한 후에 금고에 조선은행권이 얼마나 있는지를 조사하게 돼요. 근데 생각보다 꽤 많은 조선은행권이 금고에 보관돼 있다는 걸 확인을 하고요. 이거 그냥 유통시켜도 되겠는데라는 판단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군표는 새로 찍어야 되니까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돈을 그냥 그대로 활용하자 이렇게 하면서 조선은행권이 이제 통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조선은행에 왜 그 당시에 유통할 만큼의 꽤 많은 돈이 있었냐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가 존재를 합니다. 이거는 이 책에는 없고요. 예. 사실 이 차현진 작가가 유튜브 등에서 좀 얘기한 것인데 예. 제가 너무 재밌어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면 예. 초대 한국은행 총재를 지낸 구용서라는 분이 있어요. 예. 이분이 일본에서 공부해서 조선은행에 초기에 입사한 사람인데 당시 조선인으로 조선은행에 공채로 들어간 인물이 거의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일본 금융인들이 꽤 신망을 얻은 분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패망을 하게 되니까 자신이 모셨던 일본 사람들이 다 본국으로 도망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란 속에 본인도 같이 일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선은행 총재를 지낸 일본인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온 조선은행권 꽤 많은 양을 이 구용소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예. 이걸 가지고 조선으로 들어가라. 음. 그래서 이 구용소라는 분이 이 돈을 가지고 조선에 들어와서 미 군정에 가서 이 돈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 군정 입장에서는 유통량이 굉장히 많은 돈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그대로 사용하게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설이에요. 예. 설이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군정이 그러면 조선의권을 꼭 쓰게 만든 뭐 가장 결정적인 거였냐? 그렇게 보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설이 있는데 조선은행권이 그대로 사용되게 됐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첫째는 미군은 전쟁 후에 일어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전쟁이 끝나고 나면 물가가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이거를 조선은행권을 그대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 피해를 전부 조선인들에 그냥 다 전가시킨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데요. 네. 미 군표를 사용했다면 일종의 화폐 개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제 시대의 기득권자들이 기득권을 잃게 됩니다. 네. 근데 그대로 조선은행권을 사용하게 되니까 그렇네. 기득권이 유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구용소에게 대량의 조선은행권을 안겨준 일본인들의 큰 그림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협력했던 친일 세력들이 야. 기득권을 유지시키게 하는 전략으로 구용소를 활용했다.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한 설인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화폐를 공부했거나 그쪽 분야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은 이 정도는 기초 상식으로 알 텐데. 차후를 노리는 그러니까요. 일본인들의 큰 전략. 그러니 조선은행권을 계속 사용하게 함으로써 그쪽에 우리와 우호적인 사람들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충분히 납득되는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서 저는 또 다른 흥미로운 말씀 해주신 걸 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네. 조선은행권이 동북아에서 음. 기축통화 지위를 가졌다? 야, 요즘은 이 기축통화라는 단어가 너무 매력적인데 그러니까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일제시대에 조선은행권이 광범위하게 쓰인 이유는 일본의 두 가지 전략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침략 전쟁을 하고 있던 일본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화폐의 가치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엔화죠. 그러니까 밖으로 이 엔화가 많이 유출됐을 경우의 문제를 생각해서 조선은행권을 어차피 조선은 이제 자신들의 나라니까 제2의 일본의 화폐로 이용을 했다는 거죠. 특히 만주 등을 공략하기 위해서 조선은행을 적극 활용했는데 초기에는 사실 조선은행은
조선의 머무는 일본인들을 대출해주던 은행에 불과했었거든요. 네. 근데 만주로의 진출을 위해서 이 조선은행 증자를 크게 하고 여기서 돈을 발행해서 만주 쪽에 사업권을 획득한다든지 뭔가를 투자를 한다든지 이권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돈을 댄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 조선은행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서 사용이 좀 많아졌고요. 특히 일본의 지배력이 컸던 만큼 일본의 제2의 통화 정도로 조선은행권이 여겨졌으니까 네. 신뢰도 면에서도 이 동북아 지역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겠네요. 기축통화가 되려면 무엇보다 신뢰도가 중요한데 그 당시 일본의 영향력이라면 충분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 조선은행,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한국은행일 텐데 네네. 한국은행과 관련된 또 다른 뒷얘기 그런 거 없나요? 흥미롭네요. 미 군정에서 이제 조선은행을 접수를 하고요. 일본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외국환 거래, 다시 말해서 환율을 이제 미 군정이 통제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방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1달러당 뭐 15원 이렇게 정했고요. 나중에는 일방적으로 1대 500 이렇게 만들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대외 무역량은 늘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 군정이 이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외환 업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조선 환금은행이라는 걸 또 새롭게 설립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 조선은행하고 분리를 해내거든요. 당시 우리나라는 수입, 그러니까 미국 등 주요 나라의 지원에 의존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외환 업무가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민정이 출발을 하면서 이승만 정부가 출범을 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을 해서 보니까 야, 이게 환율 업무를 우리가 못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 군정하고 우리가 협정을 맺긴 하거든요. 재정 및 재산에 관한 협정이라는 게 체결됩니다. 그러면서 군정이 관리하던 자산과 부채 일체를 우리 한국으로 다 이전한다는 내용인데 특이하게 딱 하나가 군정의 허락을 받도록 하게 되는 게 이 외환 업무입니다. 그래서 야, 이 외환 업무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져올까를 고민하게 되고요. 일종의 전략을 사용해서 이 외환 업무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아까 황금은행을 통해서 통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황금은행을 우회적으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해갖고 그 조선은행으로 합쳐버리고요. 이 황금은행을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결국에 우리가 외환권을 가져왔다는 얘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 금융사는 어떻게 보면 세련된 기법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기축통화 역할을 하지 않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이런 방법들을 구사하지 않나, 네. 상당히 노련했던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금융의 초창기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네요. 지금까지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2NE1의 I Don't Care입니다. 돈 관리에 대해서 이만한 노래가 없죠. 오늘 화폐와 돈에 대해서 배워서 선곡해봤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